삼성전자가 지난 2분기에 또다시 역대급 실적을 기록하며 3개 분기 연속으로 신기록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삼성전자는 애플과 엔비디아를 제치고 전 세계 기업 가운데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저 소식 박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성전자가 발표한 지난 2분기 잠정 영업이익은 89조 4천억 원, 매출은 171조 원입니다. 지난해 2분기보다 영업이익은 무려 1810% 넘게 많아졌고 매출은 129% 늘었습니다.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최근 3개 분기 연속으로 최대 기록을 새로 썼고 2분기 영업이익만 놓고 봐도 삼성전자의 최근 3년치 영업이익을 모두 더한 것보다 많았습니다. 삼성전자는 애플과 엔비디아 등 글로벌 빅테크마저 뛰어넘어 전 세계 민간 기업 가운데 분기 영업이익 규모로 1위 자리에 올랐습니다. 여기에 변수도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노사 합의에 따라 영업이익의 10.5%를 성과급 재원 충당금으로 먼저 빼놓고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더할 경우 실제 벌어들인 2분기 영업이익은 100조 원을 훌쩍 넘는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세계 1위 100조 원대 영업이익은 인공지능 시대 수요가 폭증한 반도체에서 시작됐습니다. 삼성전자는 6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HBM4를 시작으로 HBM 시장에서 SK 하이닉스를 추격하며 고부가 제품 생산 비중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2분기에만 50% 넘게 가격이 뛴 D램과 낸드 플래시 등 메모리 가격 상승이 수익률을 크게 끌어올렸습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미국의 마이크론까지 메모리 3강의 평균 영업이익률이 80%에 달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메모리 슈퍼사이클의 정점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폭발적이었던 메모리 가격 급등세가 3분기부터 다소 꺾일 것이란 전망도 나왔습니다. 메모리 원가 부담이 커진 가전제품 제조사들이 소비자 판매 가격을 올리면서 전체 소비 자체가 위축되고 결국 메모리 수요도 점차 줄어들 것이란 분석입니다. 또 메모리 공급 부족을 틈타 바짝 추격하는 중국 메모리 업체도 관건입니다. 창신 메모리가 상장을 하고 또 그다음에 양지 메모리. 그러니까 중국 쪽에서 이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도 서서히 시장에서 어느 정도 자기의 이 점유율을 지금 한 9%, 10%까지도 좀 넓혀가고 있거든요. 이런 가운데 삼성전자가 모든 우려를 해소하고 시장의 전망대로 올해 영업이익 340조 원을 돌파해 연간 실적 기준 세계 1위로 발돋움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박변입니다. 삼성전자가 이처럼 역대 최고 실적을 거뒀지만 이 반도체를 비롯해 대형주가 대부분 급락하면서 코스피가 7천선으로 후퇴했습니다. 또 우리 업체가 캐나다 잠수함 수주전에서 실패하면서 조선주가 급락한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류환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성전자 올해 2분기 실적 발표가 코스피 반등의 전환점이 되리라던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삼성전자 주가는 고점에서 팔자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물 폭탄에 장중 10% 가까이 빠지다 개인의 저가 매수세로 낙폭을 줄여 6.9% 내린 채 마감했습니다. SK 하이닉스도 6.1% 하락하는 등 반도체뿐만 아니라 대형주 대부분 하락하며 코스피는 4.9% 내려 사흘 만에 다시 7천선으로 후퇴했습니다. 코스피가 급락하면서 올해 16번째 매도 사이드카에 이어 올해 6번째 서킷 브레이커까지 발동됐습니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깜짝 실적을 발표했을 때도 주가는 당일 하락 다음날 상승 그 다음날 하락하거나 이틀 연속 상승하다 다음날 하락하는 등 반드시 오르지만은 않았습니다. 기대가 컸던 캐나다 잠수함 수주전에서 우리 업체가 실패한 점도 조선주 급락을 불러오며 코스피 하락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증권가에선 다음 달 미국 빅테크의 2분기 실적까지 확인한 후에야 비로소 AI 과잉 투자 우려가 촉발한 코스피 하락 추세를 되돌릴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이익 전망 호조에 대한 기대감으로 삼성전자 주가가 강세를 보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궁극적인 주가 흐름은 7월 말로 예정된 미국 어닝 시즌에서 미국 AI 투자 기업들의 향후 투자 계획 변경 여부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이 나흘 만에 순매수를 했지만 개인과 기관의 순매도에 밀려 1.9% 내린 831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 코스피 순매도가 13거래일 연속 이어지면서 원달러 환율은 1,528.2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부실 수사 의혹이 제기된 장윤기 수사팀에 대해서 검찰이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어제 긴급 체포된 장윤기 수사팀장에게는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현직 경감인 장윤기 아버지도 대기 발령 조치됐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지난주 장윤기 수사팀장 등을 입건한 검찰이 광주 광산경찰서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수사팀장과 팀원, 광주 서부경찰서 경감인 장윤기 아버지의 휴대전화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어떤 물품 확보하셨습니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장윤기의 차에 있던 케이블 타이가 사라진 건 범행 다음 날인 지난 5월 6일입니다. 하지만 당시 경찰 수사팀은 납치 범행에 쓰일 수 있는 케이블 타이를 확보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수사팀장은 감식 장면을 촬영한 영상도 삭제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장윤기의 강간살인 혐의를 증명할 핵심 증거인 케이블 타이의 인멸 정황은 경찰청 수사감찰 과정에서 뒤늦게 파악됐습니다. 경찰 특별수사팀은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광산경찰서 수사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수사팀과 유착 의혹을 받는 장윤기 아버지를 대기 발령 조치했습니다. 또 감찰 조사 결과 장 씨 아버지의 비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친족 특례로 처벌은 어렵지만 자체 징계가 가능하다며 의혹이 남지 않도록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오선일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장윤기 사건을 담당했던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장이 내일 구속기로에 섭니다. 경찰청 특별수사팀은 광산서 소속 A팀장의 영장실질심사가 내일 오전 11시 광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A팀장은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 차량에서 발견된 케이블 타이를 확보하지 않았고 해당 장면을 촬영한 영상도 삭제하라고 한 혐의를 받습니다. 증거인멸 혐의로 어제 긴급 체포된 A팀장은 그러나 고의로 증거를 없앤 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청은 장윤기 사건의 증거인멸 의혹으로 체포된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장을 직위 해제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또 수사 당시 광주 광산서장과 형사과장, 팀원 등 6명은 대기 발령 조처해 직무에서 배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경찰은 장윤기 아버지가 친족 특례에 따라서 형사처벌은 안 돼도 자체 징계는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경찰관 가족이 수사 대상일 때 이 사건 처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추가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표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고생 살인사건 피의자 장윤기의 아버지인 경찰관 장무경감은 아들의 자취방에서 훼손된 성인용품 리얼도를 여러 조각으로 해체해 폐기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또 장윤기의 신상이 공개된 뒤엔 아들의 휴대전화 등 소지품을 불태워 없앤 걸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장 경감이 친족 특례 조항에 따라 증거인멸 혐의로 입건되지 않은 사실이 알려지며 또 한 번 논란이 됐습니다. 현행법은 다른 사람의 형사사건 증거를 없애면 처벌하도록 규정하지만 가족을 위해 이같이 행동한 경우엔 처벌하지 않는 친족 특례를 뒀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인 가운데 경찰은 형사처벌과 별개로 감찰을 통해 비위가 확인되면 징계할 수 있다며 자체 징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징계벌과 형사벌은 그 목적과 내용, 대상 등이 서로 다르다며 감찰 결과에 따라 공무원법, 경찰 공무원 징계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 조치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수사팀이 장 경감에게 영장 신청 계획 등 수사 정보를 유출한 정황까지 드러나며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커지자 경찰은 재발 방지책 마련에도 나섰습니다. 경찰관 가족이 수사 대상일 때 사건 처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추가 대책 마련을 검토하기로 한 겁니다. 현재는 경찰 사건 문의 금지 제도를 통해 경찰이 담당 수사관에게 수사 중인 사건을 문의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위반하면 징계 등의 처분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수사 정보를 유출한 사람은 선제적으로 수사를 의뢰하고 수사부서에서 퇴출하는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이 같은 현행 제도를 더욱 엄격하게 운용하면서 이번 사건에서 확인된 문제점을 분석해 추가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야구팀 6개월 출정 정지 징계를 받은 배재고등학교가 재심 신청 여부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징계와 관련해 재심 신청 마감이 내일로 다가와 배재고에서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야구협회 징계를 받아들일 경우 배재고는 이번 청룡기 대회 몰수패에 이어서 다음 달 개최되는 봉황대기 전국 고교야구대회에도 참가할 수 없게 돼 3학년 선수들이 진하게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광주 제1고등학교 측은 용서와 화해의 모습을 고려해 배재고 야구부 학생들이 경기장 내에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달라고 야구협회에 공개 요청했습니다. 대법원이 모레 열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 중계를 허가했습니다. 전원 합의체가 아닌 소부 사건이 생중계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유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법원이 모레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상고심, 선고 중계를 허가했습니다. 법정에서 법원 장비로 촬영이 이루어지고 곧바로 방송사에 송출되는데 기술적 사정으로 초단위 지연은 생길 수 있지만 사실상 생중계나 다름없습니다. 대법관 전원이 심리하는 전원합의체 사건이 아닌 4명이 심리하는 소부 사건이 생중계되는 건 이번이 최초입니다. 다만 상고심은 피고인은 출석 의무가 없고 윤 전 대통령도 직접 출석하지는 않는다는 방침이라 상고심 법정에서의 윤 전 대통령 모습을 볼 수는 없을 전망입니다. 앞서 내란 특검 측의 중계 신청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은 판결 자체보다 정치적 의미가 두드러질 우려가 있다며 중계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대법원 3부가 맡은 이번 사건 상고심 주심은 이수견 대법관입니다. 다만 통상 선고를 진행하는 건 재판장이라 당일 주문 낭독은 이흥구 대법관이 맡을 가능성이 큽니다. 대법원 소부 선고는 주문만 이뤄지는 경우가 상당수지만 사상 첫 생중계인 만큼 재판부가 법정에서 이유 낭독까지 진행할지도 관심이 쏠립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해외 순방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이 첫 번째 방문지인 튀르키예에 도착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우선 유럽과 북미 군사동맹인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 방산 협력 의지를 피력하며 K-방산 세일즈에 집중할 전망입니다. 보도에 정인용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튀르키예 정부 측 환대 속에 앙카라 에센보아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취임 이후 첫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첫 번째 방문지인 튀르키예를 찾은 겁니다. 이 대통령은 위터 나토 사무총장과 함께 인도태평양 파트너국인 일본과 호주, 뉴질랜드 대표들과 소인수 회담을 엽니다. 지난해 헤이그 정상회의 때부터 열리고 있는 나토와 인태 파트너 간 최고위급 협력 창구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방산 포럼에 참석해 세계 국방비의 55%를 차지하는 나토 회원국들을 상대로 협력 의지를 피력합니다. 특히 한 나토 방산 협력을 단순히 무기 체계를 거래하는 수준을 넘어 같이 만들고 함께 쓰는 방위산업 파트너십 2.0으로 격상하는 방안을 제안할 예정입니다. 이번 방산 포럼은 현재 나토 동맹국들의 최대 관심사가 방위산업 기반 강화인 점을 반영하여 올해 나토 정상회의의 핵심 행사로 추진 중이고 우리 기업의 캐나다 신규 잠수함 사업 수주가 불발된 직후인 만큼 정상회의 기간 방산 세일즈에 적극 나설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튀르키예 방문 둘째 날 방산을 중심으로 협력 수요가 있는 국가들과 양자회담을 계획하고 있는 것 역시 같은 맥락으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은 SNS에 지난달 G7 정상회의에 이어 이번엔 나토 무대에서 세계 평화를 위한 대한민국의 역할을 넓혀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나토, 즉 북대서양 조약기구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3국의 외교장관이 만나 한반도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외교부는 조현 장관이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나토 정상회의가 열리는 튀르키예에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모테기 도시미스 일본 외무대신을 만나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들어 처음 열리는 이번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에서는 한반도 문제를 비롯해 3국 간 안보와 경제 협력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악의적인 허위 조작 정보 유포에 대해 최대 5배 손해배상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개정정보통신망법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시행 첫날부터 표현의 자유를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맞붙은 가운데 국민의힘은 헌법 소원을 예고했습니다. 보도에 박정현 기자입니다.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첫날 국민의힘은 분명한 위헌이라며 헌법 소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보통신망법의 핵심은 결국 무엇이 거짓이고 혐오 표현인지를 국가 권력이 가려내겠다는 선언이라면서 조선시대 연산군의 신원패에 빗댔습니다. 500년 전 폭군의 만행은 2026년 7월 7일 대한민국에서 온라인 입틀막법으로 되살아났습니다. 국민의 목에 현대판 신원패를 채우고야 말았습니다. 이미 정부 여당이 고등학교 야구부 응원구호부터 아이돌 사투리 한마디에 마녀 사냥을 벌이고 있다며 결국 정권 찬양만 남는 독재 국가를 만들겠다는 심산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제는 사투리도 마음대로 쓰면 안 되겠어요. 일종의 지금 본인들과 생각이 다르면 이 성역화하면서 그거 지금 입틀막 아닙니까? 민주당은 허위 조작 정보를 차단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미 독일과 유럽연합 등 주요 선진국도 비슷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며 사실을 왜곡하고 국민 불안만 키우는 게 야당의 태도냐 발끈했습니다. 법안 어디에 입틀막과 독재가 있습니까?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하는 것은 무조건 딴지를 걸고 보겠다는 못된 심보입니다. 물론 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정당한 비판과 토론은 당연히 보장될 거라면서도 악의적인 가짜뉴스에 대해선 적극 신고 고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표현의 자유와 허위 조작 정보는 분명히 구별해야 합니다. 허위 조작 정보를 발견하시면 민주파출소를 비롯한 신고 창구를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모레 국회 본회의 소집을 요청했습니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국민의힘 보이콧 상황 속에도 여야 간 추가 협의를 요청했지만 원구상을 둘러싼 입장차는 여전한 상황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민주당 당권주자인 김민석 전 총리와 정청래 전 대표의 이른바 자기정치 공방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어제 김 전 총리가 당대표 출마를 선언하면서 자기정치의 폐해가 당정 협력을 혼선에 빠뜨렸다면서 이 정 전 대표를 직격한 것이 시작이었는데요. 관련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지난 1년 자기 정치의 폐해가 당과 당정 협력을 혼선에 빠뜨렸습니다. 민주당의 당대표라는 건 굉장히 자랑스러운, 당연히 그런 로망이 있죠. 선거 지휘 문제와 토론 부족, 수기 부족, 당정 조율 부족 이런 것들을 자기 정치라고 지적했고 어떤 것이 진짜로 지난 1년 동안 우리 당의 어려움을 가져온 자기 정치의 폐해인가에 대해서 이제 토론하고 당원들이 평가할 시간은 이제 돌아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를 공격하신 분이 100% 남의 정치만 했습니까? 총리는 국정에만 전념해야지 당 일에 오해받을 소지의 발언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를 공격한 것은 부정적인 감정과 태도를 드러낸 거 아닌가요? 저는 오늘 정당방위한 겁니다. 자, 일단 김민석, 정청래 이 두 당권 주자가 이틀 사이에 온라인 오프라인을 오가면서 자기 정치 공방을 여러 차례 주고받았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자기 정치 안 하는 정치인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자기 정치 하는 건데 정청래 전 대표에 대해서 김민석 후보는 당청 관계나 당정 관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죠. 지금 그거를 이제 자기 정치에 빠져 있었다. 자기의 어떤 이득, 자기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과도하게 강성 당원들을 결집하고
자신의 어떤 지지율을 결집시키는데 너무 활용한 거 아닌가 뭐 그런 취지인 것 같아요. 예. 그런 얘기인데 저 정도긴 할 수 있다고 봐요. 적어도 뭐 네거티브 공방이라고 하기에는 근데 네거티브라는 게 모든 선거에 다 있어요. 대표 경선에도 있고 전당대회도 있고 총선거에도 있고 다 있는 건데 대선에도 있는 건데 그 네거티브가 이제 그 선을 넘게 되면 그게 이제 유권자들의 이제 그 상을 찌르게 만드는 건데 저 정도는 아직 할 수 있는 거니까 정청래 후보도 나름 아주 후보는 아니죠. 아직 출마선 안 했으니까 정청래 전 대표 또는 정청래 의원도 이제 자기 정치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과거 얘기를 꺼냈어요. 그건 이따 나올 것 같은데 왜 계엄 해제 표결 때 참여하지 않았느냐. 그 얘기를 꺼내면서 자꾸 과거 논쟁으로 가는 건데 최근에 민주당 이 당권 경쟁이 이른바 이제 적통 논쟁, 적자 논쟁으로 이제 번져서 확산돼서 좀 비판을 받은 적이 있죠. 지나치게 친노냐 친문이냐 누구 쪽이냐 이걸 가지고 해서 이제 상당히 비판을 받은 그런 측면이 있는데 적통 논쟁 이른바 이제 자기 정치 논란 아직은 초반이니까 뭐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만 조금 더 이제 이 당권 경쟁이 전당대회가 진행되면서 좀 이제 당의 미래라든지 당의 가치나 비전 뭐 이런 걸 가지고 좀 토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러니까 이게 정청래 전 대표가 어제만 해도 이제 네거티브 안 하겠다라고 이제 하루 만에 이제 반격에 나섰는데 오늘 총리 시절에 김 전 총리가 이제 당 대표 로망 이 발언을 한 게 바로 자기 정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왜 그 한자 속담에 점입 가경이다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갈수록 정말 볼만한데 그 좀 재미있는 양상이 그 이전에는 송영길 대표가 전 대표가 그 정청래 대표하고 이렇게 맞붙는 그런 양상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또 송영길 대표는 좀 빠지고 김민석 후보가 후보 선언을 한 다음에 맹공을 퍼붓고 있어서 정청래 한 사람을 놓고서 2대1로 계속 번갈아 가면서 이 카운터 펀치를 날리는 그런 양상이에요. 근데 뭐 각자 자기 정치한다고 그러는데 뭐 우리 최 선배 말씀 맞다나 자기 정치 안 하는 정치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긴 하지만 하여튼 두 분들이 싸우는 걸 보면 국민을 위한 정치는 아닌 건 분명해 보인다. 이런 생각이 하나가 들고 그다음에 이거 8월 17일 전당대회까지 이걸 어떻게 보고 앉았지? 뭐 이런 생각들이 두 번째로 들고 세 번째로는 그 싸움 중에 가장 잔혹한 게 내전이라고 그러더니 정말 내전이 심각하구나. 이런 세 가지 정도를 느끼게 됩니다. 지금 내전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지금 친청계 이성윤 의원이 참전을 했습니다. 정청래 전 대표 지원 사격에 나섰는데 김민석 전 총리를 향해서 12.3 비상계엄 해제 표결 불참 논란 이걸 이제 다시 꺼내 들었는데 그날 감기약을 먹고 잠들었다고 하는데 그 감기약 성분이 뭐냐라고 했고요. 김민석 전 총리가 이 발언을 듣고는 꼭 대장동 때를 보는 것 같다라고 생각했다. 저런 식으로 정치를 하면 좀 어려워질 텐데 상당히 이제 수위가 높은 발언들이 오갔습니다. 그런데 이거 김민석 후보 측에서 이 부분은 분명히 해명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아마 전당대회 전까지 이 문제는 계속 이제 정청래 전 대표 측에서 비판의 소재로 삼을 겁니다. 아마 비판하기 좋잖아요. 그리고 김민석 전 총리가 그 12.3 계엄 때 12월 3일을 이제 얘기한 건 아닙니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고 사전에 경고했었잖아요. 여름에 얘기했어요. 여름에 8월쯤에. 그래서 다 많이 믿지를 않았죠. 저게 말이 되나? 그때 뭐 이제 대통령이 계엄한다는 게 상상이 안 가는 얘기니까. 그 계엄은 80년으로 끝난 거였기 때문에 벌써 40년, 50년 전 얘기를 하는 게 말이 되나 얘기했는데 그게 현실로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더욱더 이제 그런 정보가 있었을 것 같고 또 안경의 박선원 의원인가요? 계엄에 관련된 걸 보고했다라는 보도가 있었어요. 그렇다면 계엄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서 왜 그러면 계엄 해제 표결에 안 갔느냐? 이게 감기약 먹고 안 간 게 아니지 않느냐라는 비판의 요지예요. 나중에 박선원 의원이 그렇지 않다. 그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담화에 관련된 보고였다고 말을 바꾸긴 바꿨어요. 해명을 했기 때문에 그 문제는 넘어갔는데 아무튼 여러 가지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감기약 성분까지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부분은 이제 그 차라리 김민석 전 총리 측에서 있는 그대로 분명히 얘기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대장동 때를 보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면은 계속 이제 뭔가 떳떳지 못한 게 있구나라는 그런 이제 비판의 소재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김민석 전 총리 측 같으면 분명하게 만약 이러이러한 이유로 해서 참석을 못했으면 사과하고 잘못된 거다. 그러나 난 그 이후에 최선을 다했다. 뭐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그렇지 않고 계속 얘기를 하면은 계속 꼬리에 꼬리 물고 뭐 계속 이 물음을 확산시킬 수 있다. 정청래 전 대표 측에게. 그래서 이건 분명하게 그때의 일을 정확히 얘기하는 게 낫지 않는가. 그래야지
정청래 그 전 대표 측의 공격을 그 예봉을 꺾을 수가 있지 않느냐. 그 더 이상 논란을 이슈를 확산시키지 않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김민석 전 총리는 표결할 때 국회 안에 있었고 그리고 이제 표결 이후에 이제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이제 참석을 했다. 이제 그렇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근데 좀 석연치는 않아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그 김민석 전 총리는 그 계엄이 있을 것이다라는 걸 계속 주장해 왔던 분이시잖아요. 그리고 그날 아까 최 교수님 얘기했던 대로 박선원 의원이 전화를 해서 이거 대통령이 무슨 그 긴급 담화를 발표한다. 이게 계엄 관련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했다니까 아마도 당사자였기 때문에 그런 많은 정보를 갖고 있었으면 굉장히 긴장하고 있었을 게 분명하잖아요. 그리고 그날 이분이 또 지역구가 영등포예요. 국회의사당이 있는 영등포라고요. 그러면 감기약을 먹고 잠이 들었었다 뭐 얘기를 하는데 아니 가족들이 감기약 아니라 뭘 먹고 잠이 들었어도 저런 비상계엄이 터지면 당연히 깨웠을 거 아닙니까? 깨우고 당장 국회로 달려갔어야 돼요. 근데 그 표결이 새벽 1시에 이루어졌는데 발표는 10시 반에 있었고 10시 23분인가 있었잖아요. 근데 바로 엎어진 코닥을 땄는데 표결에 참석을 안 했어요. 그리고 말씀은 표결할 당시에 국회에 있었다고 해도 국회 어디 있었다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뭐 숲에 있었다는 건가요? 그다음에 그 지하 통로를 통해서 뭐 본회의장으로 나중에 갔다 그러는데 지하 통로를 통해서 갔다? 그것도 좀 뭐 설명이 좀 이해는 잘 안 되고 그래서 저게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분명히 그 당시에 행적이 뭐였는지는 밝혀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 정도의 그 중량급 정치인이라면 그리고 대선 후보까지 꿈꾸는 분이라면 12월 3일 그 비상계엄의 밤에 본인이 어떤 결단을 내렸었는지 어떤 판단을 내렸었는지를 국민에게 소상히 알려야 될 필요가 있어요. 국민은 알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부분은 그냥 넘어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분명하게 김민석 그 후보께서 그 진상을 밝혀주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요. 다시 한번 이 문제가 이제 공론화됐기 때문에 진짜 김민석 전 총리가 조금 더 명확한 입장을 밝힐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김 전 총리가 먼저 이제 당대표 출마를 공식화하면서 친명계 최고위원 출마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일단은 친명계에서 이제 대장동 변호인 출신이죠. 이건태 의원이 오늘 출마 선언을 했고 내일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그리고 모레는 이제 서미화 의원이 출마를 예고하고 있는데 뭐 박성준, 뭐 정진욱 의원 등도 이제 출마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일찍 뛰어드는 것 같아요, 교수님. 이게 친청 친명의 대결 구도에서 지금 여기 나오는 이건태 의원이나 박성준, 특히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같은 경우도 상당히 그 최근에 활동의 보폭을 넓혀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최고위원 출마 얘기는 이미 나왔었죠. 이미 나왔었던 것이고 정진우 의원도 그렇고 그러니까 친명계 최고위원들이 먼저 지금 나오는 격이에요. 아직 친청계 쪽에서는 최고위원 출마에 대해서 이렇게 보도가 좀 적은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뭐 최민희 의원 정도가 얘기가 나오는 것 같긴 한데 최민희 의원. 최민희 의원. 친명계에 비해서 친청계 의원들의 얘기는 좀 덜 나오는데 한민수 의원 얘기도 나오긴 나오는 것 같아요. 나오는데 오히려 친명계가 더 훨씬 더 적극적이고 명시적으로 일단 출마를 밝히고 있는 겁니다. 일단 정청래 전 대표가 출마 선언을 안 해서 그런가요?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아마 일단 출마 선언 한 다음에 최고위원 출마가 또 이루어지겠죠. 친청계 쪽에서. 현재로서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그러니까 최고위원이 5명이잖아요. 민주당 최고위원이 총.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일단 선언 한 사람, 예고된 사람만 해도 이제 저렇게 많은데 예상이 한 10명 정도 된다면서요. 아니 그 정도 나오는 거는 뭐 평균적으로 그 정도 나오지 않나 싶어요. 국민의힘에서도 뭐 그 정도 나오니까. 근데 보면 특이하게도 대부분 다 초선들이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에 최고위원이라고 하면 당 지도부를 구성하고 그 지도부는 중진들로 주로 채워지는 경우가 많았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요새는 이제 국민의힘도 그렇고 김 전 최고위원도 최고위원 저는 하셨었잖아요. 지명직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명직 최고위원은 약간 별정직 비슷한 거니까. 그런데 보면 양당 모두에서 약간 그 선수 같은 것들이 굉장히 파괴되는 그런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 좋다 나쁘다를 꼭 뭐 평가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현상이 좀 보여지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네요. 어쨌든 이제 자기 진영, 자기 최고위원이 지금 이제 개파 싸움 약간 비슷하게 돼가지고 몇 명을 더 확보하느냐 이것도 이제 상당히 이제 중요한 중요합니다. 그런 문제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내일은 송영길 전 대표하고 이제 고민정 의원의 이제 당대표 출마 선언이 예정이 돼 있는데 고민정 의원 같은 경우에는 조금 갑자기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민정 의원 얘기는 더 안 나왔는데 예. 최근에 고민정 의원도 발언의 그 빈도가 많이 잦아졌죠. 근데 처음에 정청래 쪽인 줄 알았는데 네. 그 이전에 발언 친문이니까. 예, 친문 쪽이니까 예. 이전에 발언의 그 방향도 그랬고 근데 요즘은 이 방향은 좀 바뀐 것 같아요. 정청래 전 대표 쪽을 좀 비판한 쪽으로 약간 이제 방향이 틀어진 것 같아서 친문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친명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선회하는 거 아닌가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지금. 근데 예. 모르죠. 이제 어떤 식으로 연대를 해 나갈지 그리고 지금 얘기 나왔던 의원들과 같이 보폭을 맞출지 두고 봐야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좀 뜻밖이긴 해요. 친문에 상당한 가까운 의원이고 그런데 지금 친청보다는 친명 쪽에 이쪽에 어떤 발언을 좀 친화적인 발언을 많이 하는 것 같이 느껴져서 일단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요. 지금 일단은 3파전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 거기에 이제 참전을 해서 고민정 의원이 이제 유일한 여성 후보가 될 가능성도 지금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근데 뭐 최고위원과 달리 대표는 뭐 여성이라고 해서 특별히 가산점을 주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고민정 의원 같은 경우는 완전히 친문계의 대표적인 그러니까 뭐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아끼던 뭐 의원 중에 하나였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최근에 보면 유시민 작가에 대해서 당신이 뭐 남에 대해서 비판할 자격이 있느냐 수박 논쟁할 때 당신 뭐 했냐 이렇게 비판을 하고 정청래 대표에 대해서도 뭐 라디오에 나와서 정청래 전 대표에 대해서 불만이 많다 이런 걸 얘기해 보면 저분은 이른바 이쪽 라인이 아니신가? 계보가 바뀌었나? 뭐 이런 느낌을 줄 정도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얘기 안 하셨으니까 어떤 입장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정청래 후보를 제외하고 나머지 분들이 전부 다 반청인 느낌이잖아요. 김민석, 송영길, 고민정 이렇게 되면 이건 또 어떻게 되는 건가? 그런 느낌도 드네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와중에 이게 과연 고민정 의원의 등장이 과연 어떤 변수가 될 것인가 이것도 이제 상당히 궁금한데 이런 상황에서 오늘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전준희가 당대표 선거할 때 다음 달에 결선 투표를 하지 않고요. 선호 투표제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원들이 딱 한 명만 써내는 게 아니라 1, 2, 3순위를 이제 다 명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누구한테 유리할까요? 고민정 의원이 완전히 출마 선언하게 되면 4명을 써야 돼요. 1, 예. 2, 3, 4 4순위. 명을 다 써야 되는 건데 예. 이 선호 투표제라는 게 민주당으로서는 성과를 올린 제도예요. 지난번에 국회의장 후보 경선 때 이거 했었거든요. 선호 투표제. 네. 이거 했고 민주당이 1월 달에도 그 원내대표 보궐선거 할 때도 이 선호 투표제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상당히 성과를 본 거예요. 의미가 있는 예. 겁니다. 이 제도가 나쁜 제도가 아니에요. 그리고 호주에서도 이 실시한 바가 있고 미국도 주에 따라서 이 선호 투표제를 하는 주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랭킹 초이스 보이팅이라고 그래가지고 예. 자기가 어떤 사람을 초이스하는 순서대로 적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과반 투표가 없으면 이제 1, 2위가 붙는 게 결선 투표 아니에요. 예. 이 결선 투표는 당장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며칠 있다가요. 그럼 거기 또 연대가 이루어질 수가 있고 또 상대방 후보를 지지에 선호하면서 상당히 그 당내 조직의 어떤 여러 가지 파문이 일을 수가 있고 이 결선 투표가 과거에 71년도 김대중과 그 누굽니까 박정희가 붙을 때 7대 대선이에요. 그때 김영삼, 김대중이가 경선을 했는데 신민당에서 1차 투표는 이제 김영삼이 이겼어요. 결선에서 이철성이 김대중에게 가서 김대중이 이제 호칭 생각하고 전쟁. 예. 그게 결선 투표. 결선 투표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 히 바꿀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당내 상당히 정치적 계파가 이게 이제 이 연대나 협력에 따라서 완전히 뒤바뀔 수 있는 게 결선 투표고 당내 상당한 갈등과 파열음이 이룰 수 있어요. 결선 투표가. 근데 선호 투표는 그런 것들은 배제할 수 있습니다. 일단 1, 2, 3위 중에서 3위한 후보는 탈락이에요. 그래서 3위를 근데 3위한 후보를 1등으로 찍은 그 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표는 2등한테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선호 투표, 이 프레퍼런셜 보이팅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여기에 따라서 결선 투표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당일날. 그러면서 볼 때는 이거는 지금 보세요. 김민석 우리 김정희 의원도 얘기하셨습니다만 김민석, 정청래, 지금 이제 송영길, 고민정까지 나오면 말이죠. 그러면 이게 1, 2, 3, 4가 되면 이건 정청래 전 대표에게 상당히 불리한 제도예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탈락한 후보,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친명계 쪽이 많으면 1, 2, 3, 4에서 1위를 예를 들어서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후보를 썼다 하더라도 2, 3, 4는 전부 김민정이나
누가 될지 모르죠. 뭐 이 얘기는 함부로 할 수 없죠. 이건. 그렇게 되면 이건 정청래가 지금 3대 1의 구도라면 그러니까 말이죠. 일단은 과반이 넘어서 1등을 하면은 그럼 게임 끝나는 거예요. 게임 끝나는 건데. 근데 그게 되기가 어려울 거라고요. 그게 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어렵다면은- 그럼 내가 2순위라도 많이 얻는 사람이 유리한 그러니까. 구도잖아요. 이게. 그렇죠. 예. 근데 그럼 저는 누구한테 유리한 궁금한 게 예. 만약에 1등이 40%, 네. 2등이 35%, 3등이 예를 들면 20%, 그리고 4등이 5% 이렇게 받으면 그러면 5% 받은 후보의 2등도 5%잖아요. 그렇죠. 쓸 때 뭐 1번 쓰고 2번 쓰고 3번 쓰고 4번 쓸 테니까. 그러면 4명의 후보가 나왔을 때 5%가 40% 받은 사람에게 가봤자 45%가 되잖아요. 그러면 50% 안 넘어도 그냥 되는 건가요? 아니 근데 그게 이제 1, 2, 3, 4 하게 되면 맨 마지막 후보를 탈락시키고 예. 그 후보를 이제 1위로 찍은 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2위 있는 후보들을 그걸 그 사람한테 뭐라 거기 나오는 그러니까 거 뭐라 오래 주면 예를 들면 근데 그렇게 되면 과반이 나올 확률이 대단히 높아요. 높지만 안 나올 가능성도 있잖아요. 글쎄, 안 나올 그럼 나올 때까지 하는 거겠네요. 나올 때까지 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과반이 나올 때까지. 그 이제 그날 3등 후보의 또 두 그렇죠. 번째 거를 예. 가든가 그래서 계속 이제 하잖아요. 그 선거 투표는 지금 말씀처럼 과반 나올 때까지 하게 되고 과반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제도가 순 제도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굉장히 우수한 제도인 건 맞아요. 근데 이거를 정청래 대표 측에서 전 대표 측에서 받아들인 걸 볼 때는 이게 나름대로 그 안에 친명과 친청의 지금 당 주류라고 합니다만 꼭 주류가 아니라는 반증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약간 균형을 취한 것 같은데 지금 1인 1표제 그다음에 충청에서 시작해서 최종 전국 당원대회를 대전에서 한단 말이에요. 이거 보면 정청래 후보 측이 유리해요. 전 대표 측에게. 그러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니까 친명 쪽에서 그러면 왜 당신들 유리하게 하느냐, 선거투표 받아라고 한 게 아닐까라고 제가 추론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건 아무리 봐도 친명계 쪽이 유리해 보이거든요, 이 제도 자체가. 그러니까 원투 보기엔 이거 정청래 전 대표가 좀 당의 주류이기 때문에 선거투표가 정청래 전 대표에게 유리한 거 아닌가, 그래서 이걸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정확하게 제도만 본다면 결코 정청래 전 대표에게 유리한 제도는 아니에요, 이거는. 그렇군요.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일단. 그러니까 순회 경선은 일단 뭐 대전에서 시작해서 이제 대전으로 끝나니까 그건 정청래 전 대표한테 유리하고 1인 1표도 그렇고. 이번에 이제 선호 투표제는 이제 그 반대로 꼭 반대라고 단정할 수 없는데 반대 유리하지는 않다, 정청. 그러니까 오히려 현재 굳이 따지면 누가 유리한지 단정할 수 없어요. 근데 굳이 따지면 오히려 이쪽에 이 지금 정청래 전 대표의 반청 쪽이 유리한 구도일 수 있는데. 그렇다는 얘기지 꼭 이게 친명에 유리하다라고 단정한 건 아닙니다, 제가 일단은 이제 오늘 전준희가 요 룰을 정했으니까요. 내일 또 한번 이제 반응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국민의힘 이야기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윤리위가 징계 요청한 심사에 착수를 하니까 이 당내 계파 간의 충돌이 다시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관련 발언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지방선거 참패 이후에 당은 통합과 화합으로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당대표가 나서서 징계정치와 공포정치를 통해서 당을 분열과 갈등으로 몰아넣고 있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 징계로서 만일에 대응을 한다면 그 자체에 대해서 수긍하기 힘들고 좌시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 심각한 해당 행위자는 국민과 당원에게 거짓말을 한 장동혁 대표 당사자이지요. 본인이 6.3 지방선거에서 패배하게 되면은 물러나겠다라고 한 약속을 지켜내야 되지요. 당대표의 수명을 연장시키려고 하는 그런 꼼수 정치, 과연 국민들이 용납하겠습니까? 징계 절차를 개시할 것인지 여부, 그리고 대상자, 그리고 혐의, 징계의 수위 등이 우리 많은 당원들과 우리 의원들 그리고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되어야 된다. 윤리위에서도 그런 징계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의 당장 사퇴, 이 목소리가 좀 잠잠해지는가 싶었는데 어쨌든 지금 영구 복당 금지 이 발언을 계기로 해서 당내 반발이 좀 더 거세지는 그런 분위기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당대표가 영구 집권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본인은 이제 언제 뭐 임기가 2년이니까 뭐 사실 그 임기를 다 채운 사람도 없습니다만 물러나는 사람인데 그렇게 물러나는 당대표가 어떤 특정 당원들에 대해서 제명을 하면 영구적으로 복당을 못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니 이거 우리가 북한의 노동당도 아니고 무슨 민주국가 정당에서 당원들에 대해서 영구 제명을 하고 다시는 당에 못 들어오게 하겠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당대표라는 것들을 참 상상하기 어렵거든요. 장동혁 대표가 왜 저렇게까지 무리수를 두는지 예. 아마도 처음에는 본인에게 쏟아지는 그 사퇴 요구 이런 것들을 피해 나가기 위해서 지금 관점을 저쪽으로 물꼬를 틀려고 하는 모양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조금 더 지켜보니까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발언이 점점 세지잖아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뭐 그 가정사에 상이 있었으니까 끝나자마자 나와서 올림픽 공원에 저녁에 또 나갔지 않습니까? 마스크를 쓰고. 이건 뭐지? 라는 느낌이 드는 게 지금 현실적으로 당내에서 장동혁 대표가 고립무원의 상황에 빠지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뭐 한동훈계뿐만이 아니라 이른바 친윤계 쪽에서도 더 이상 장동혁 대표는 안 되겠다라는 여론이 거의 압도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동혁 대표는 뭐 청명해 주거나 한식해 주거나 내가 이렇게 갈 바에는 차라리 그 이른바 윤호개인 강성 세력 이런 사람들에게 호소하는 수밖에 없겠다. 혹은 그 사람들에게 기대는 수밖에 없겠다. 예.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른바 공포 정치 같은 뭐 징계를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 영구 징계 이런 얘기를 하고 예. 또 전국을 돌면서 그 부정선거에 대해서 뭐 어떤 입장을 밝히겠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근데 오늘 윤리위가 제대로 잘 안 열렸잖아요. 예. 뭐 들리는 소문에는 뭐 정족수 미달로 제대로 검토도 못했다. 아, 그래요. 뭐 그런 정족수 얘기도 미달이었나요? 있고 보도가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예. 근데 당에서는 뭐 그냥 그 의결하려고 모인 게 아니고 검토하기로 모인 거고 다음에 7월 21일 날인가 뭐 모이기로 했다는 그 보도도 사실이 아니다. 언제 모일지 다시 볼지도 모른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래요. 아마 윤리위 내부에서도 상당한 갈등이 있는 걸로 그렇게 관측이 됩니다. 그렇군요. 조금 전에 화면 보셨습니다만 뭐 이성곤 의원 오늘 브리핑도 했었고 그래서 이 대안과 미래 소장파 모임 대안과 미래에서는 공포 정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육선의 이제 조경태 의원은 장 대표를 오히려 제소를 하겠다. 뭐 맞제소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조경태 의원의 말이 100번 맞는 얘기 같아요. 분명히 그 장 대표가 그 얘기 했어요. 지방선거에서 패배하면 물러나겠다는 얘기 했다고요. 예. 다른 말 같은 경우는 뭐 대통령 선거도 그렇고 총선거도 그렇고 공약도 안 지킨 경우도 있어요. 다 100% 지키는 건 아니니까 당대표가 이렇게 얘기했다 하더라도 뭐 이걸 어길 수 있는데 다른 거하고 달라서 책임 정치라는 측면에서 볼 때 이게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이 책임성이에요. 그리고 대표성이고 국민을 대표하고 시민에 의해서 통치되는 정치가 사실 민주주의입니다. 근데 지금 이 장 대표라는 분은 장 대표님은 이 선거 패배에 대해서 책임지는 건 정치의 기본이에요. 보수가 되건 진보가 되건 그 선거 패배에 대해서 책임지고 물러나지 않은 대표를 전 기억하지 못해요. 저는 거의 유일한 것 같아요. 이분이 지금. 근데 아무튼 지금 뭐 자해정치라는 단어도 나오고 드디어 이제 공포정치라는 단어까지 나왔어요. 뭐 무슨 단어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자해정치, 공포정치, 징계정치 이건 어쨌든 간에 본인의 리더십이 붕괴되고 있다. 사실상 붕괴됐다. 지도부의 리더십이나 권위는 사실상 실종됐다. 없다. 라는 것을 반증한다라고 저는 봅니다. 정치 이렇게 하는 건 없죠. 뭘 아무리 옛날 거 뒤져봐도 이런 정치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이건 독재 정치다 전제 정치냐 아니냐 차원이 아니라 뭐 전제 정치, 독재 정치라고 규정할 수는 전혀 없습니다만 그런 양태가 매우 비슷하게 가잖아요. 이렇게 당원들의 의사와 너무 괴리가 있고 특히 당심은 물론이고 국민들의 민심과도 완전히 괴리돼 있어요. 근데 저는 그래서 이게 한계가 있다고 봤는데 징계라는 걸 하나의 국면으로 내세운 것 같거든요. 이슈로. 그 징계라는 걸 계속 이슈화되면 자신의 사퇴 문제가 묻히거든요. 전 그래서 이걸 꺼낸 거라고 좀 보는데 그렇게만 보기엔 우리 김정일 최고 말씀처럼 이게 너무 강해요. 발언의 수위도 그렇고. 그래서 이 부분을 과연 자신의 그 진퇴를 거론하지 못하게끔 징계랑 국면으로 바꾼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도 아닌 거 같고. 참 그 연구 대상입니다. 어쨌든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윤리위가 오늘 제대로 열리지도 못했고 당내 중진들도 징계는 뭐 필요한데 그래도 징계를 하더라도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뭐 이런 신중론이 이제 많이 있는 상황에서 과연 징계가 이루어질지, 징계가 이루어진다면 과연 그 수준은 얼마나 될지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징계가 쉽지 않을 거로 보여져요. 오늘 예를 들면 그 대안과 미래 소속인 권영진 의원 같은 경우는 방송에 나와서 그 국회의원 배지를 걸고라도 이거 막아야 된다. 이 말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게 거의 무슨 50건 이렇게 얘기가 되잖아요. 인원수가 뭐 얼마나 될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여태까지 기자 생활을 하면서 저 공당에서 이렇게 50건, 60건 되는 뭐 그 윤리위에서 이걸 징계를 하겠다고 나선 것조차를 본 적이 없어요. 아니, 이게 도대체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어떻게 해서든지 선거 패배 후유증을 극복하고 그다음에 전열을 가다듬어야 될 그 순간에 사람들을 무조건 다 쳐내겠다, 영구히 제명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들이 이게 상식적이거나 정치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도저히 저는 이게 말이 안 되는 일들을 연속적으로 하고 계셔서 저런 식의 행동을 어떻게 계속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 징계? 그게 과연 이루어지겠느냐? 아마 그게 정말 구체화되면 당내에서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질 겁니다. 뭐 심하게는 예를 들어서 뭐 예상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원내대표가 나는 최고위에 참석 못하겠다. 나는 당대표 인정 못하겠다. 이런 식의 나오고 뭐 최고위원들 일부가 나도 앞으로 최고위에 참석 안 하겠다. 이런 사태까지 벌어진다면 버틸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그 지도부가 붕괴되는 어떤 그런 발화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계산해 보면 왜 저렇게까지 나가지? 하는 것 미스테리라고밖에 얘기할 수 없어요. 어쨌든 지금 이제 당권파와 비당권파 사이에 등거리 정치를 하고 있는 정점식 원내대표가 변수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도 이제 지금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한번 이 상황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걸그룹 리센느의 리더 원희가 무섭노라고 말한 것을 두고 일배식 말투 논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오늘 박지원 의원이 그 조국 전 대표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조국 대표 전 대표가 고독하고 외로운 것 같아요. 그냥 참고 기다리러 갔어요. 정치적 기회가 올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정치인이지 전화로 계기로 삼아서 절대 좌절하지 않고 앞으로 길이 창창한 분 아니에요. 그런 불필요한 것을 얘기해가지고 사람이 외롭고 고독할 때는 좀 참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큰 사람 된다고 말씀 전하세요. 조국 전 대표가 선택해서 국회의원 한번 하려고 출마한 게 아니잖아요. 자,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이거 박지원 의원 지적처럼 최근에 조국 전 대표의 이제 일배 말투, 이 무섭노 여기에 대한 이제 비판 발언, 외로워서 저러나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들으세요? 뭐 일단 자신의 존재감을 알리고 싶었겠는데 존재감을 알리는 것 중에 대단히 천박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개인적으로. 무섭노는 저도 그 얘기 많이 해요. 무섭노 이건 경상도 말투만도 아니에요. 저 서울 사람인데 무섭노라고 옛날에 많이 했던 것 같은데요. 밥 먹었노? 장난으로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노자 붙었다고 해서 무슨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한다면 이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요즘 우리나라가 이 뭡니까 이 뭐 SNS, 유튜브, 뭐 인스타그램 뭐 많잖아요. 밈도 많고 쇼츠도 많고 잘 뭐 전 그런 거 잘 보지도 않습니다만, 근데 거기에 너무 이렇게 많이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정치인이 자꾸 그런 차별, 배제, 조롱, 비하, 비아냥, 빈정 이런 것들을 자꾸 자기 정치에 자꾸 그 활용하려는 그 유혹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 또 이게 지금 우리 이 YTN 이 시간에 이게 이슈가 되고 의제가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무섭노라고 해가지고 무슨 노무현 전 대통령을 어떻게 했다 그러고 고등학생들 요즘 말이죠. 최근에 무슨 그 배제고 광주일고 그 보세요 딱 화해하잖아요 이렇게 가서 가지고 포용하고 그 6개월 출전정지 하지 말아달라. 광주일고 교장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것만 못하냐고요 정치인들이. 조국 전 대표 같은 경우야 아까 박지원 의원 말씀처럼 뭐 앞날이 창창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는데 대선 주자급이잖아요 어쨌든 간에. 근데 그런 그 유치한 단어를 꺼내가지고 뭔가 진영 대 진영의 대결 구도에서 자신을 특정 진영에 위치시키면서 정치적 이익을 탐내려 하는 게 아닌가라는 오해인지 그런 게 맞는 분석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인식을 받기 충분하지 않아요? 정말 이거 정치인들이 이건 보수 진보 다 마찬가지예요. 이런 말만 나오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거를 얘기를 하고 무슨 스포까지 이거 또 재생하고 또 소비하고 소모하고 정말 이걸 하나를 봐도 조국 전 대표뿐만이 아니라 우리 정치인들이 자꾸 저런 걸 가지고 말이죠. 배제, 차별, 조롱하는 걸 자꾸 정치에 소환하려 하는 것 이거 대단히 경계해야 된다.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본인의 이제 정치적 존재감을 위해서 이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고요. 조 의원님. 조국 씨 와이라노 이렇게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 그냥 보면 이제
그 잊혀지기가 두려운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평택 선거에서 패배하고 그다음에 당 대표직에서도 물러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이 이제 굉장히 침잠과 숙고의 시간을 보내야 될 그때잖아요. 근데 그런 시간에 지금 저런 정말 누가 봐도 불필요하고 의미 없는 논쟁의 주인공이 됨으로 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 저게 좋은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실은 이 조국 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이런 식의 갈라치기를 하는 것을 여러 번 해왔어요. 민정수석을 할 때도 뭐라고 했습니까? 뭐 죽창가를 얘기를 하면서 반일 그 불매운동 앞장서면서 그러면서 자기 나라 국민들을 토착 왜구라는 식으로까지 이렇게 몰아붙였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누군가에게 국민들을 갈라치기를 해서 자신의 존재의 이유를 갖다 삼으려는 그런 행동들을 여러 번 해왔기 때문에 저는 뭐 새롭지도 않습니다. 근데 뭐 우리 최 교수님은 왜 정치인들이 광주 1고보다 그 교장 선생님이나 학생들보다 못하냐라고 얘기하시지만 못할 정도가 아니라 정치인들이 거기다가 화환도 보내고 그렇죠? 근조 화환이 됐든 축하 화환이 됐든 이런 거 보내면서 오히려 그런 갈라치기에 불을 지르는데 그런 행동들을 더 해왔다. 그런 것들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죠. 잘 새겨 듣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 특위가 중앙선관위와 서울시 선관위에서 현장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상황실 대응 그리고 CCTV 사각지대에 대한 질타가 이어진 가운데 이 송파구 투표지 247만 장 재검표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주 잠실 올림픽공원 개표소를 현장 조사한 국조특위가 이번엔 컨트롤타워 중앙선관위와 서울시 선관위를 찾았습니다. 여야는 본투표 당일 투표용지 부족을 최초 인지한 시점과 상황실 대응, CCTV 사각지대 등을 놓고 질타를 쏟아냈습니다. 투표용지가 부족하다는 것을 전화를 받고도 자체 확인하는 데에만 선관위가 50분씩 소요되는 조직이 되어버렸습니다. 지침을 내리는 데 걸린 시간은 그로부터 또한 55분이 걸려서 그 CCTV가 비추는 곳이 사각지대가 많고 또 심지어 복도 쪽 출입문은 열려 있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CCTV 제출을 좀 미루고 있는 이유를 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지난 5일 국민의힘 소속 윤상현 특위위원장이 제안한 올림픽공원 개표소 투표지 재검표 문제에 대한 보고도 이뤄졌습니다. 중앙선관위는 투표지 이송 전 검증을 제안하며 총 9시간, 인력 440명, 예산 5천만 원이 소요될 거라고 추산했습니다. 올림픽공원에 보관되어 있는 해당 투표지가 선거 당일 사용한 투표지와 동일하다는 투표지의 무결성을 입증하기 위한 것으로 다만 투표지 유무효 판단을 구하는 선거 쟁송은 아니라는 게 선관위 설명인데 이 법적 효력이 없는 재검표가 국민의 의구심을 모두 해소할 수 있을지 의문도 제기됐습니다. 국조특위는 또 14일 1차 청문회엔 중앙선관위원 전원 등 증인 97명을 부르기로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 비서실장과 행안부, 국방부 장관을 부를지를 놓곤 공방도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행안부나 청와대가 이 사태가 발생한 즉시 바로 인지를 했으면 참정권 침해라는 사달이 났겠느냐. 정쟁을 하자고 이 자리에 모인 게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실과 선관위는 엄연히 분리되어 있는 헌법기관입니다. 올림픽공원 개표소 내 투표용지 247만 장에 대해선 여야 모두 공개 재검표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입니다. 이 재검표 목적과 절차를 어떻게 할지 각 당 내부 조율과 여야 협의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6.3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오늘 투표용지 인쇄업자와 지역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를 잇따라 소환했습니다. 합수본은 투표용지 인쇄업자 1명과 서초구 선관위원 1명, 송파, 강남, 강서, 중랑, 마포, 관악, 서대문 선관위 관계자 각각 1명 등 모두 9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합수본이 지역 선관위와 수의계약을 맺은 인쇄업자를 소환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장윤기 사건 봐주기 수사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팀이 광산경찰서 담당팀장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팀장은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의 차량에서 발견된 케이블 타이를 확보하지 않았고 해당 장면을 촬영한 영상도 삭제하라고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증거인멸 혐의로 어제 긴급 체포된 A팀장은 고의로 증거를 없앤 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 가족인 경찰관의 연루 의혹과 수사팀장의 증거인멸 의혹이 불거진 장윤기 사건은 검찰이 수사를 바로잡기 위해 넘겨받으려 해도 현행법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지난 2021년 수사권 조정으로 신설된 법 조항들 때문에 경찰이 쥐고 버티면 검찰로서는 어쩔 수 없는 구조적 허점이 드러난 건데요.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의 조직적 은폐 정황이 포착된 장윤기 사건 같은 경우 과거였다면 검찰이 즉각 송치 명령을 내려 사건을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과거 형사소송법에는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절대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YTN 취재 결과 현재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송치 요구를 하더라도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거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는 수사권 조정과 함께 시행된 7일 이내 송치 조항과 수사의 경합 규정이 걸림돌이 됐습니다. 이번 사건처럼 경찰이 수사팀장에 대해 먼저 구속영장을 신청해 선수를 쳤다면 검찰은 사건을 넘겨달라고 요구할 수조차 없습니다. 경찰 단계 구속 시한인 열흘 동안은 경찰의 수사를 맡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설령 검찰이 먼저 송치 요구를 했더라도 경찰은 일주일까지는 사건을 넘기지 않고 수사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결국 경찰의 은폐 의혹이 아무리 짙어도 검찰이 송치를 요구하든 못하든 초기 수사는 일주일 이상 경찰의 통째로 맡겨야 하는 구조입니다.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겠다며 만든 조항들이 역설적으로 비위 당사자에게 칼자루를 쥐어준 셈입니다. 이처럼 경찰 수사의 사각지대가 드러나며 법조계에선 검찰의 사법 통제 장치를 복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장윤기 사건이 지지부진하던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의 분수령이 될지 주목됩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변호사 10명 중 7명이 검사의 보안 수사권을 일부라도 존치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3일까지 회원 4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형사소송법 개정 방안에 관한 의견 조사 결과 검사 보안 수사권에 대해서는 부분 존치 의견이 45%, 전면 존치가 21%대로 가장 많았고 둘을 합치면 전체의 67%가 보안 수사권 유지에 힘을 실었습니다. 반면 전면 폐지 의견은 31% 정도에 그쳤습니다. 민변은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검찰의 보안 수사권과 전권 송치 제도 등 쟁점은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닌 오직 사법정의 실현 관점에서 논의돼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인천에서 생후 20개월 영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친모에게 검찰이 징역 30년의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친모가 아이의 상태를 충분히 인식했다는 검찰과 달리 친모 측은 자신의 행위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판단할 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보도에 배민혁 기자입니다. 아동학대 살해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 A씨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A씨가 아이의 상태를 충분히 인식했고 돌볼 수 있었는데도 마치 아이가 없는 것처럼 즐겁게 개인 생활을 영위하며 장기간 방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결과 아이는 약 2개월 동안 극심한 배고픔으로 정신적, 신체적 고통에 시달리다가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재범 우려도 매우 크다며 첫째 아이에 대해서도 정도를 벗어난 정신적, 신체적 학대가 확인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집안에 아이 울음소리가 울리는데도 A씨가 방안을 들여다보지 않는 모습이 담긴 홈캠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A씨 측은 이 사건은 계획적이거나 의도된 살인이 아니라 비극적인 사고라며 반박했습니다. A씨 변호인은 전체지능지수 75점으로 경계선지능에 해당하는 A씨가 생활고와 양육 스트레스를 겪으며 우발적으로 한 행동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아이에게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판단할 능력이 없었다는 겁니다. 동시에 아이의 친부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못한 채 수급비에 기대 생활해온 미혼모가 양육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해 발생한 사건이라며 사회 안전망의 부재를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아기에게 해서는 안 될 죄를 저질렀다면서 깊이 반성하고 어떤 처벌도 달게 받겠다며 울먹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자신의 아이에게 음식을 제대로 주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아이가 숨지기 전 105시간 넘게 집에 아이를 홀로 남겨둔 채 놀이동산 등을 찾고 최대 67시간 동안 음식을 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의 선고일은 오는 8월 열릴 예정인 가운데 살해의 고의성 여부에 대한 재판부 판단이 주목됩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배재고등학교의 조롱 응원을 계기로 학생들의 혐오 표현 문화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일선 학교 교사 10명 가운데 9명은 교실에서 심지어 수업 시간에도 이러한 표현이 난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역사 왜곡과 조롱 논란을 부른 그 응원은 단지 일부 학생들의 일탈이 아니었습니다. 최근 1년 동안 학생들의 혐오, 차별, 역사 왜곡 발언을 들었다는 교사는 89.3%에 달했습니다. 친구들과의 대화는 물론이고 수업 중 발언, 심지어는 과제나 발표물에도 등장했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이나 역사적 인물의 죽음에 대한 조롱이 가장 빈번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학생들이 말 끝마다 이제 이 끝에 노라는 말을 붙이거나 그리고 이제 운지라고 하는 얘기 그리고 부엉이 바위 뭐 이런 얘기들을 각종 과제물과 자신들의 어떤 은어 속에서 다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과 성소수자, 장애인 등에 대한 혐오 표현, 세대 계층 비하나 역사적 사건을 희화화하는 일도 잦았습니다. 이런 현상은 교사가 보기엔 중학교에서 가장 폭발적으로 표출됐지만 학생들이 느끼기엔 학년이 올라갈수록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극우 커뮤니티에서만 사용하는 표현으로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아이들의 성장기를 온통 지배하고 있었던 겁니다. 또래 집단이 강화되는 청소년기의 특성상 친구가 혐오 표현을 해도 불편하지만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른바 혐오 밈을 접하는 경로는 역시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등 SNS가 압도적이었습니다. 학교에서 혐오 표현과 역사 왜곡 문제 등을 제대로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실제 사례를 놓고 왜 문제가 되는지 생각해 보게 하는 수업. 선생님들은 훈육을 하다 자칫 교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학부모 민원 등이 들어오지 않을까 걱정했습니다. 때문에 학생들에게 제대로 된 인식을 심어주는 교육과 더불어 아예 학칙으로 혐오 표현을 금지하는 등의 제재도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최근 이 무섭노 발언으로 논란이 된 걸그룹 멤버뿐 아니라 유명인들은 일배 의혹에 종종 휩싸여 왔습니다. 원래 뜻과 다른 의미로 쓰이는 단어가 늘면서 생각지 못한 논란으로 번지는 경우가 적지 않은 셈입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립국어원 국어생활상담실에 올라온 질문들입니다. 리센느 리더 원희의 무섭노 발언처럼 의문사와 같이 쓰이지 않고 노를 쓰는 게 잘못된 표현인지 확인하려는 질문들입니다. 이처럼 경상도 사투리 가운데 유독 노만 논란이 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경상도 방언인 노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조롱하는 문화와 결합해 반복적으로 사용되면서 새로운 사회적 의미를 갖게 됐기 때문입니다. 무섭다를 무섭노, 맛있다를 맛있노 이렇게 의문형이나 감탄 이런 거 안 가리고 그냥 평서문 쓸 때 다 대신에 노를 넣어가지고 써버리니까 일배식 표현으로 오해받아 곤욕을 치른 사례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아이돌 그룹의 한 멤버는 거꾸로 촬영된 영상을 7시에 올리고 팬 플랫폼에 이하라는 표현을 사용해 논란이 됐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희화화하기 위해 사진을 거꾸로 올리거나 특정 표현을 사용한 일배의 방식이 연상된다는 지적 때문입니다. 소속사는 어떠한 의도도 없었다고 해명해야 했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표현 방식이 특정 사이트 안에 머물지 않고 여러 온라인 공간으로 퍼져나간다는 점입니다. 혐오, 조롱, 비하 이런 것들을 하는 집단들이 정작 다른 곳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일배 사이트를 폐쇄한다고 해서 이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막는데 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
어떤 말이 또 다른 의미로 읽힐지 모두 알기 어려운 만큼 일상적인 표현마저 조심스러워졌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광주 제1고등학교 교장과 총동창회가 야구 경기 도중 부적절한 응원을 한 서울 배재고 학생 야구 선수들을 선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규현 광주 제1고등학교장은 어제 광주에서 벌어진 용서와 화해의 모습을 고려해 배재고 야구부 학생들이 새 출발을 하도록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와 야구 관계자들이 행정적 역량과 지혜를 모아달라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의 방위산업 포럼에 참석했습니다. 우리나라와 나토의 방산협력을 무기체계 고려를 넘어 같이 만들고 함께 쓰는 파트너십 2.0으로 격상하는 방안을 제안할 예정인데요. 이 대통령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미래 안보와 산업 협력의 방향을 논의하게 되어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민주주의와 자유, 평화의 가치를 공유하는 대한민국과 나토가 더 안전한 세계를 향해 함께 구축해 나갈 방산협력의 비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냉전 이후 지속되어 온 국제 질서의 안정기를 지나 지정학적 갈등이 상시화되는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드론, 로봇과 같은 첨단 기술의 군사적 활용이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핵심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무기를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생산하는 것과 함께 글로벌 공급망을 얼마나 견고하게 유지할 수 있는지가 억제력의 본질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전쟁은 전장에서만 결정되지 않습니다. 첨단 기술을 개발하는 연구소와 무기를 생산하는 산업 현장이 곧 국가 안보의 최전선이 되고 있습니다. 방위산업 기반 그 자체가 국가의 생존을 좌우하는 시대에 오늘 우리가 협력을 논의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협력이 진정한 힘을 발휘하려면 기술과 생산력만큼 반드시 갖춰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신뢰입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공급이 끊기지 않으리라는 확신, 핵심 기술이 반드시 안전하게 지켜지리라는 믿음이 없이 진정한 연대와 협력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그 신뢰의 조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나토와 대한민국은 참혹한 전쟁의 기억을 공유하고 있고 엄중한 안보 환경 속에서 민주주의와 자유, 평화의 가치를 함께 지켜온 파트너입니다. 이러한 신뢰 위에서 대한민국의 방위산업은 나토 동맹국의 협력을 바탕으로 성장해왔고 또 높은 기술적 호환성을 갖출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은 대서양과 유라시아를 넘어 폴란드, 독일, 프랑스, 루마니아, 노르웨이 등 많은 나토 동맹국들과 긴밀한 협력을 이어올 수 있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인 대한민국의 안정적인 생산 역량과 검증된 기술력이 나토의 오랜 노하우와 합쳐진다면 양쪽의 안보 역량은 지금보다 훨씬 강력해질 것이 분명합니다. 불확실성의 시대일수록 행동은 더 과감해야 하고 협력은 더 빠르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대한민국은 나토와 함께 더 안전한 세계로 함께 나아가기 위한 몇 가지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첨단 기술의 공동 연구를 과감하게 확장해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연구 개발하는 과정은 기술의 표준을 일치시키고 혁신의 방향을 공유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한국이 참여하는 나토의 탄약, 우주 분야 협력 프로그램처럼 더 많은 공동 연구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또 추진해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나아가 단순히 무기 체계를 거래하는 현재의 방산 협력을 넘어 무기 체계를 함께 연구하고 함께 생산하며 함께 운용하는 한 나토 방위산업 파트너십 2.0으로 격상해 나가기를 제안합니다. 국제에너지기구 회원국들이 전략 비축유를 공동 관리하며 에너지 위기에 함께 대응하고 있는 것처럼 방위산업에서도 이러한 지혜가 발휘되는 방안을 함께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민주주의와 자유, 평화를 지키는 일은 어느 한 나라의 몫이 아닙니다.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서 스스로를 지키려는 강한 의지를 가진 국가들이 더 단단하게 연대할 때 세계는 비로소 더 안전해질 것이 분명합니다. 대한민국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함께 지키는 안보 협력의 동반자로서 나토와 함께 더 안전한 세계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튀르키 앙카라에서 열리고 있는 나토 방위산업 포럼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의 기조 발언 들으셨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마크 루터 나토 사무총장과 면담하고 본격적인 나토 정상회의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현지 시각 오늘 앙카라의 한 컨벤션 센터에서 루터 사무총장을 만났습니다. 이 대통령은 전화로 두어 번 통화했는데 직접 뵙기는 처음이라며 반갑다고 말했고 루터 사무총장도 이 대통령의 나토 회의 참석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루터 사무총장은 특히 한 나토 관계가 강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이 대통령이 노력한 점에 대해서 고맙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 역사상 최대 규모 차세대 잠수함 사업에서 이 독일 업체가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지만 한화오션의 항해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캐나다가 12척 전량 계약 대신 이 단계별 분할 발주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2년여의 본 협상 과정에서 언제든 역전과 후속 수주가 가능하다는 분석입니다. 권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대 60조 원 규모의 캐나다 잠수함 프로젝트는 일단 나토 동맹과 유럽 공급망을 앞세운 독일 TKMS에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한화오션은 단순한 탈락이 아닌 예비 공급업체의 지위를 확보하며 반전의 불씨를 남겼습니다. 가장 큰 변수는 캐나다의 단계별 분할 발주 계획입니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향후 도입 물량과 시기를 유연하게 가져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Are you committing to 12 submarines, and does Canada need that many? Well, that will be part of the negotiation. We say up to advisedly. We may want to keep some flexibility. 본계약 체결까지 예상되는 협상 기간은 약 2년. 현재 다수의 잠수함 사업을 병행해 생산 병목을 겪고 있는 유럽 방산업계가 과연 조기 인도 약속을 지킬 수 있을지가 쟁점입니다. 세부 조건 합의가 지연되거나 무산되면 대안카드로 지정된 한화오션이 즉각 대체 투입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카니 총리가 언급한 역대 최대의 경제적 파급 효과도 한화오션에 유리한 대목입니다. 지난 2년간 현지 20여 개 방산 기업과 선제적으로 구축해둔 촘촘한 협력망이 추가 물량 협상에서 강력한 무기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카니 총리 역시 한화오션의 탁월한 제안을 언급하며 굳건한 파트너십을 재확인했습니다. There are many other areas where Canada and Korea are cooperating. There are many more where we can deepen that. And it's, I said it a moment ago in my prepared remarks, a critical strategic partner of Canada. 유럽의 견고한 안보 장벽에 막혀 1라운드는 내줬지만 압도적인 납기 능력과 검증된 성능을 앞세운 K방산의 진짜 승부는 이제부터입니다. YTN 권영입니다. 이번 장마는 그야말로 예측 불가입니다. 새벽에는 곳곳에 호우가 쏟아지다 또 한낮에는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기도 한데요. 또 내일부터는 중부와 호남 등을 중심으로 다시 200mm가 넘는 많은 비가 예보됐습니다. 김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불어난 물이 하천을 가득 채운 채 거침없이 흘러갑니다. 수위가 높아지면서 물살도 한층 빨라졌습니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 충남 금산에는 시간당 58.4mm의 폭우가 쏟아지며 호우 경보가 내려졌고 영동과 서천, 전북 군산과 무주에도 시간당 40mm가 넘는 강한 비가 내렸습니다. 비구름이 빠르게 동쪽으로 빠지면서 비는 오전에 대부분 그쳤지만 곧바로 폭염의 기세가 살아났습니다. 비가 갑자기 많이 와서 바지도 다 젖고 몸도 다 젖고 해가지고 좀 찝찝했어요. 근데 낮에는 또 이렇게 햇빛이 강해서 땀도 많이 나고 날씨가 좀 많이 찝찝한 날씨인 것 같아요. 영남 등 남부에 내려졌던 폭염주의보는 경기 남부와 강원, 충청과 전북 등 전국 곳곳으로 확대됐습니다.
한낮의 전북 정읍 태인면은 35.1도, 부안 줄포면도 34.8도까지 올랐습니다. 높은 습도까지 더해지면서 체감 더위는 더 심해져 경기 여주 가남읍의 체감 온도는 35.8도, 광주 34.5도, 경주 34.3도를 기록했습니다. 밤에도 열기가 식지 않으면서 전국 곳곳에 열대야가 나타나겠고 서울도 올여름 첫 열대야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또다시 전국에 많은 장맛비가 예보됐습니다. 더운 열기위로 정체전선이 강하게 발달하면서 내일은 중부까지 올라올 걸로 보입니다. 모레까지 충남과 전북에는 200mm 이상, 수도권과 강원, 충북에도 15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특히 내일 밤부터 모레 오전 사이에는 정체전선의 이동 속도가 느려지면서 한 지역에 강한 비가 집중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 정체전선이 크게 이동하는 대신에 한 군데 머무르게 되면서 비구름대가 고정돼서 영향을 주게 되겠는데요. 충남과 전북을 중심으로는 시간당 5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특히 취약 시간대인 밤사이 강한 비가 집중될 걸로 보여 침수 피해 우려가 있습니다. 반면 비가 내리지 않는 지역에서는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질 걸로 보여 이번 장마는 호우와 더위를 동시에 대비해야 할 걸로 보입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호우 경보가 내려졌던 충남 금산에서 빗길에 버스가 미끄러지며 배수로에 빠졌습니다. 승객 40여 명이 타고 있었는데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오승훈 기자입니다. 길에서 벗어난 대형 버스가 45도 기울어져 서 있습니다. 출입문이 바닥으로 향하면서 승객들은 운전석 창문으로 한 명씩 탈출합니다. 사람 빼려고. 앞에 문 다 나올 거야. 다 나오고. 호우특보가 내려져 있던 오전 9시 20분쯤 충남 금산 왕복 1차로 도로에서 버스가 빗길에 미끄러지며 배수로로 빠졌습니다. 단체 여행을 가던 60, 70대 승객 41명이 타고 있었지만 모두 구조됐습니다. SUV 앞부분이 완전히 부서졌습니다. 아침 8시 30분쯤 충남 당진에선 아파트를 나오던 승용차가 1톤 화물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승용차 운전자 등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불에 타고 있는 승용차 옆으로 다른 차들이 아찔하게 달립니다. 같은 시각 경인고속도로 서운분기점 인근에서 달리던 차에 불이 났습니다. 운전자가 연기를 보고 차를 갓길에 세운 뒤 동승자와 대피하면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경기 성남에서 헤어진 연인을 살해하고 자해한 뒤 병원으로 옮겨진 50대가 의식을 되찾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기 성남중앙경찰서는 피의자 50대 A씨가 의식을 되찾아 중환자실에서 회복 중이고 현재 대화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의료진으로부터 최소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더 중환자실에서 치료받아야 한다는 소견을 들었다면서 이후 체포영장을 집행해 피의자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익 공유형 공공분양 사전 청약 당시 정부가 약속했던 전용 대출이 본 청약 공고에서 사라지며 논란이 됐는데요. 항의가 빗발치자 국토교통부는 결국 공고 일주일 만에 다시 대출을 살리겠다고 번복했습니다. 김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 고양시 창릉에 있는 3기 신도시 부지입니다. 이곳에 지어질 주택은 분양가를 시세의 70% 수준으로 낮추는 대신 집을 팔 땐 시세 차익의 30%를 공공에 돌려주는 이익 공유형 모델입니다. 모두 1,200여 가구가 들어설 예정인데 지난 2022년과 2024년 800여 가구가 이곳 사전 청약에 당첨됐습니다. 정부는 사전 청약 당시 수익을 나누는 조건으로 전용 대출 상품을 내세웠습니다. 소득, 자산 심사 없이 최장 40년까지 분양가의 최대 80%, 최대 5억 원을 1.9에서 3%의 저금리로 빌려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오프라인이고 온라인이고 다 대대적으로 홍보했어요. 그래서 그걸로 사람들을 계속 모았고 하지만 본 청약을 불과 20여일 앞두고 공개된 공고문에 이 전용 대출 상품에 대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대신 소득, 자산 기준이 까다로우면서도 대출 한도 등이 더 적은 디딤돌 대출이 안내됐고 사전 청약자 부담이 커질 거란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본 청약 공고에 나온 대출 안내로는 신생아 특례 대출을 제외하고는 그 디딤돌 대출로는 다른 평형들,
절대 대출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당첨자들의 항의가 빗발친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이미 공고문에 지원 대상과 금리 등은 변동될 수 있고 본청약 시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안내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고 결국 국토부는 본청약 공고 일주일 만에 전용 대출을 부활시키겠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다만 금리나 만기 등 세부 대출 조건은 시장 상황 변동 등을 감안해 대출 신청 시점에 디딤돌 대출 요건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대출 만기가 40년에서 30년으로 줄어들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빗발치는 항의 속에 정부가 부랴부랴 수습에 나섰지만 일방적으로 약속을 번복하면서 시장 신뢰를 훼손했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들 간 신경전이 이른바 자기 정치를 둘러싸고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또 각 진영 의원들까지 가세하며 계파 갈등이 확산하는 모습입니다. 황보혜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번 주 연임 도전을 공식화할 거로 관측되는 정청래 전 대표. 이제는 말할 수 있다는 제목의 글을 SNS에 올리며 김민석 전 총리를 정조준했습니다. 현직 국무총리가 당대표가 로망이란 발언을 한 거야말로 대표적인 자기 정치 사례라며 자신을 겨냥해 자기 정치의 폐해라고 비판한 김 전 총리 말을 그대로 돌려준 겁니다.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었다 생각합니다. 총리는 국정에만 전념해야지. 네거티브하지 않겠다, 동지의 언어만 쓰겠다고 공언한 지 불과 하루 만에 공세태세로 전환한 건데 가장 먼저 당대표 출사표를 낸 김 전 총리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정청래 대표 체제가 이제 평가를 받을 때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어떤 것이 진짜로 자기 정치의 폐해인가에 대해서 이제 토론하고 당원들이 평가할 시간은 이제 돌아왔다. 국회 계엄 해제 표결에 불참한 이유를 밝히라며 압박에 나선 친청계 의원들을 향해선 국민의힘에서 하는 말인 줄 알았다고 쏘아붙였습니다. 최고위원 후보 등도 가세하며 계파 간 충돌은 최고조로 치닫고 있습니다.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한 친명계 이건태 의원은 이재명 정부와 엇박자를 낸 지도부를 교체하는 것이 시대 정신이라며 정청래 전 대표를 압박했고 출마를 검토 중인 친청계 최민희 의원은 김 전 총리를 향해 이현주 의원과 합당 흔들기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이 누구냐고 재차 따져 물었습니다. 송영길 의원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출마 선언을 예고하면서 당권 레이스에는 더욱 속도가 붙는 가운데 당권 주자들은 이재명 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국정 뒷받침 의지에는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당대표 선거에서 후보별 선호 순서를 적는 선호 투표제를 적용하고 청년 최고위원제를 도입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선호 투표제는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최하위 후보를 탈락시키고 그 표를 다음 순위 후보에게 합산하는 방식으로 결선 투표 없이 당선자를 정하게 됩니다. 전당대회까지 남은 시간은 이제 40여일. 선호투표제 도입으로 3파전이 예상되는 각 후보의 셈법도 더욱 복잡해질 전망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본격적인 징계 심의에 착수하자 당내 반발이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에 대한 맞불 제소까지 예고됐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윤리위 회의 다음 날 둘러앉은 대한과미래 소속 의원들의 첫 일성은 좌시하지 않겠다였습니다. 내부 총질을 넘어선 재발등 찍기다. 중병에 걸린 환자가 왜 민간요법에만 의지하려 하냐는 반발이 터져 나왔습니다. 다수 국민의 인식에 반하는 행위를 지속할 시에는 대한과미래가 자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징계 대상자로 지목된 의원들은 장동혁 대표를 직접 겨눴습니다. 장 대표가 사퇴하지 않으려 최후의 카드를 쓰고 있는 것 같다. 제발 이성을 되찾으란 충고가 나왔고 박덕흠 국회 부의장 낙선 종용 의혹으로 윤리위에 제소된 조경태 의원은 아예 장 대표를 맞불 제소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정작 심각한 해당 행위자는 국민과 당원에게 거짓말을 한 장동혁 대표 당사자이지요. 정점식 원내대표도 징계 대상과 수위에 대해 당원과 국민이 수긍할 수 있어야 한다며 신중한 진행에 힘을 실었지만 당권파는 중대하고 명백한 해당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이 어떻게 잘못이냐며 또 기강을 강조했습니다. 대안도 미래도 없는 세력이 또
고장난 레코드처럼 지도부 흔들기에 나섰습니다. 윤리위는 당내 현안과 관계없이 정해놓은 일정을 지키겠다는 입장입니다. 70건에 달하는 접수한 건을 검토하는 것으로 첫 회의를 시작했는데 징계 개시 여부나 다음 일정은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윤리위는 이후에도 속도전 대신 신중한 심사에 초점을 맞춰 완성도를 높이는 데 집중할 거로 보입니다. 지난해와 같은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이 반복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되는데 어떤 결론이 나오든 간에 깊어진 당 내용을 수습하긴 쉽지 않을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YTN 김철입니다. 이란 전 최고 지도자의 장례 행렬에 수십만 명이 운집하면서 테헤란이 복수 열기로 뒤덮였습니다. 이란 의회 의장이 미국과의 휴전 이행 가능성을 언급한 가운데 트럼프 미 대통령은 합의가 안 되면 군사 행동에 나설 수 있다고 압박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신윤정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테헤란 도심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개전 첫날 숨진 아야톨라 하메네이 전 최고 지도자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려는 추모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하메네이의 유해가 종교 도시 곰으로 이동하기 전 고별 운구 행사에 나서면서 조금이라도 가까이 다가가려는 수십만 명이 몰린 겁니다. 엿새간의 장례 일정 가운데 가장 대규모인 이날 행사에서는 미국 국기가 불태워졌고 트럼프 미 대통령의 복수를 다짐하는 구호가 터져나왔습니다. آمریکا پدر ما را کشته پدرشو باید بکشیم انتقام پدر را باید بگیریم 이런 가운데 종전 협상단 대표인 모하마드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은 미국과의 휴전 합의를 이행하는 건 어렵지만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국영방송 IRIB 보도에 따르면 갈리바프 의장은 미국과 평화 관계에 있지 않으며 이스라엘은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동 내 친이란 무장 세력에 대한 지원도 계속할 거라고 재확인했습니다. 이에 트럼프 미 대통령은 미국은 이란과 합의에 도달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일을 끝낼 것이라며 군사 행동 가능성을 다시 거론했습니다. Look, we're going to win one way or the other. We're either going to make a deal or we're going to finish the job. Okay? And it won't be tough to finish the job.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경우 에너지 시설과 발전소를 짧은 시간 안에 무력화할 수 있다며 압박 수위를 한층 높였습니다.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은 하메네이 전 최고 지도자는 이스라엘에 의해 암살된 것이라며 이스라엘에 위해를 가하려는 이란 지도자는 같은 운명을 맞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테헤란 장례식장을 뒤덮은 복수 여론과 양측의 강경 발언이 이어지면서 긴장 완화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이스라엘 경찰이 검문하던 팔레스타인 차량 안에 섬광탄을 투척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사실상 집단 학살을 자행하고 있다는 국제사회 비난에도 가자 지구에서의 이스라엘의 만행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선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스라엘 경찰관이 총을 겨누고 차량으로 다가옵니다. 운전자와 짧은 대화를 주고받던 경찰은 갑자기 허리춤에서 무언가를 꺼내 차량 안으로 던집니다. 운전자가 나오지 못하도록 문도 막아섭니다. 잠시 뒤 폭발과 함께 연기가 피어오르고 놀란 팔레스타인 2명이 황급히 차량 안에서 뛰어나옵니다. 검문하던 이스라엘 국경 경찰관이 차량 안에 섬광탄을 던진 건데 미 CNN 방송은 지난 5일 동예루살렘 칼란디아 난민 캠프에서 포착된 영상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인권단체들은 해당 사건은 당시 이스라엘 국경 경찰이 난민 캠프를 급습해 16살 소년이 숨지고 또 다른 10대 3명도 다친 뒤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قتلا للمجتمع الغزي بأكمله كل يوم شهداء كل يوم شهداء سواء نساء أو رجال أو أطفال. 영상이 온라인을 통해 확산하자 이스라엘 경찰도 부적절한 대응이었다며 수사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유엔은 이스라엘군과 경찰이 구급차도 막아서고 있다며 학살을 멈추라고 비난했습니다. A 4-month-old baby died after Israeli forces refused to open a gate blocking the main entrance to his village, delaying his access to medical care while an ambulance was waiting on the other side. 이런 가운데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인 하마스는 20년간 이어져 온 가자지구 통치기구의 해산을 공식 발표하며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속임수일 뿐이라며 가자지구 강경 대응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제10호 태풍 마이삭이 강타한 중국 남부엔 폭우로 저수지가 무너지는 등 홍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태풍의 여파로 내륙 깊숙한 곳에서 토네이도와 산사태까지 발생했는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란 겁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이 전합니다. 거대한 소용돌이가 양쯔 강물을 하늘로 빨아들입니다. 마치 종말 영화의 한 장면처럼 지상의 잔해물들이 중력을 거슬러 공중으로 떠오릅니다. 시속 130km 넘는 강풍에 전신주가 부러지며 불꽃이 튀고 상점 유리문은 살얼음처럼 깨져버립니다. 6일 저녁 중국 중부 내륙 후베이성에서 토네이도가 발생해 340명 넘는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건물이 4,800채 이상 파손되면서 14,600여 명이 이재민 신세가 됐습니다. 제10호 태풍 마이삭이 몰고 온 수증기가 동북에서 내려온 찬 공기와 부딪히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태풍의 직격탄을 맞은 남부 광시성에선 지난 3일부터 사흘간 최대 791mm의 폭우가 내렸습니다. 지역 연간 가구량의 절반에 달하는 물폭탄에 난닝시 헝저우에선 저수지 제방까지 무너졌습니다. 4명 사망에 8명 실종, 주민 5만 3천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梆梆声哦，这就是在这里上来哦，那里是白水的，都白不了，这个往这边打喽。 메마른 서북 내륙 간수성에서도 폭우로 산사태가 발생해 인명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오는 11일쯤엔 태평양에서 세력을 키운 제9호 태풍 바비도 중국 동부 연안에 상륙할 예정이어서 시진핑 주석이 직접 긴급 방제 지시를 내렸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북중미 월드컵 우승 후보 스페인이 이베리아 더비에서 승리를 거두고 8강에 진출했습니다. 포르투갈의 슈퍼스타 호날두에게는 마지막 월드컵 경기가 됐습니다. 김동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장의 기운이 드리우던 후반 추가 시간. 교체로 들어간 스페인의 두 선수가 결승골을 합작합니다. 페란 토레스가 스루 패스를 찔러주자 미켈 메리노가 왼발 슈팅으로 포르투갈 골문을 열었습니다. 이 결승골로 스페인은 2010년 남아공 월드컵 이후 16년 만에 8강에 올랐습니다. Spain wins, so I rooted for them today. I wanted them to win. I want them to go to the final. 월드컵에 6번 연속 출전해 6대회 연속골이라는 사상 초유의 기록을 세운 호날두는 20년에 걸친 월드컵 여정을 끝냈습니다. 호날두는 경기가 끝난 뒤 이번 대회가 자신의 마지막 월드컵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호날두는 역대 월드컵 통산 11골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2016년 유로 대회에서 우승한 호날두는 유로 대회 우승은 월드컵과 같은 수준이라고 말하며 월드컵 우승에 대한 아쉬움도 드러냈습니다. 벨기에는 마지막 남은 개최국 미국을 4대1로 무너뜨리고 스페인과 8강전을 치르게 됐습니다. 출전 정지 징계가 유예되며 빈축을 샀던 발로고는 선발로 출전했지만 팀의 대패를 막지 못했습니다. 북중미 월드컵 개최국은 모두 16강에서 짐을 쌌습니다. YTN 김동민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월드컵 판정 개입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피파 회장에게 판정 재검토를 요청했을 뿐이라고 설명했지만 벨기에는 물론 미국 내에서도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판티노 피파 회장에게 전화를 한 건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경기 장면을 직접 봤고 두 선수가 전속력으로 달리다 충돌했을 뿐 반칙이 아니었기 때문에 재검토를 요청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인판티노 회장에게 출전 정지 결정 번복을 지시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All I did, I asked for a review because I didn't think it was a foul. I didn't tell him what to do. I can't tell him what to do, but
And I don't believe he made the decision. I think it was a committee that made the decision. 논란의 중심에선 인판티노 피파 회장도 입을 열었습니다. 피파 징계위원회는 독립적 기구로 자신은 이번 결정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항변했는데 지난해 뜬금없이 피파 평화상을 만들어 트럼프 대통령에게 수여하는 행보로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Mr. President, this is your prize. This is your peace prize. There is also a beautiful medal for you that you can wear everywhere you want to go. 벨기에 왕립축구협회는 몇 달이 걸리더라도 끝까지 싸울 거라고 밝혔습니다. 축구 심판 출신인 막심 프레보 벨기에 부총리 겸 외무장관은 스포츠의 기본 규칙을 훼손했다며 목소리를 높였고 유럽 축구연맹은 피파가 레드라인을 넘었다고 비난했습니다. S'il a influencé la décision pour que la personne rejoue, franchement, c'est honteux. 미국 내에서도 미국 축구에 부패한 정치적 술책이라는 꼬리표가 달리게 됐다는 탄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발로건의 징계철에는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 등 트럼프 행정부가 조직적으로 대응한 월드컵 역사상 가장 대담한 계획이었다고 꼬집었습니다. 월드컵 개최국의 정상인 트럼프 대통령이 피파의 판정 재검토를 요청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이번 북중미 월드컵은 정치 개입 논란에서 벗어나기 힘들게 됐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감독이 모두 물러나면서 차기 지도부 구성이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최근 출범한 K축구혁신위의 최대 과제 가운데 하나인데 고민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이대건 기자의 보도입니다. 홍명보 감독이 충격적인 32강 진출 실패 이후 먼저 사퇴한 데 이어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이 K축구혁신위가 출범하는 날 사직서를 냈습니다. 이렇게 혁신 대상의 상징적 인물 2명이 축구협회를 잇따라 떠났습니다. 최희영 문체부 장관은 공동위원장 자리를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에게 넘기면서 혁신위 활동 기한도 차기 집행부 구성까지로 못 박았습니다. 축구협회는 피파 정관에 따라야 하는 단체로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이 핵심입니다. 문체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을 경우 정부 입김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부담이 있습니다. 우리 축구협회의 독립성은 반드시 보장받아야 할 가치이며 약속입니다. 정부가 법에 정해진 범위를 넘어서서 협회 사무에 개입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대한축구협회가 최근 사과문에서 선거제도는 피파, 대한체육회 정관과 충돌하지 않아야 한다고 밝힌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축구협회가 피파 뒤에 숨는다는 비판도 있지만 논란을 줄여야 하는 건 혁신위도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게다가 혁신위의 구속력도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저희가 구속력을 갖고 있지는 못합니다. 저희가 협회의 어떤 산하 단체나 이런 걸로 들어가는 것도 전혀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자문의 성격이 가장 강하고요. 특정 세력이 아닌 축구인과 축구팬 모두의 축구협회를 만들기 위해 선거제도를 어떻게 손봐야 하는지가 핵심입니다. YTN 이더훈입니다. 파울루 벤투 전 축구 대표팀 감독이 공석인 국가대표 사령탑 자리에 복귀하고 싶다는 뜻을 대한축구협회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한축구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벤투 전 감독은 최근 친분이 있는 협회 인사를 통해 국가대표팀 감독직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아직 후임 감독 선임 절차가 정해지지 않은 만큼 공식적으로 지원 서류를 접수한 상태는 아니지만 벤투 감독이 다시 대표팀을 지휘하고 싶다는 의사는 확인된 셈입니다. 프로야구 삼성이 LG와의 맞대결에서 승리하고 5연승을 달리며 39일 만에 선두를 되찾았습니다. 최영우가 2타점을 날리며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보도에 이경재 기자입니다. LG는 4회 박동원의 투런 홈런으로 먼저 앞서 나갔습니다. LG 선발 토로스트의 4회까지 단 2안타로 침묵하던 삼성은 5회에 바짝 힘을 냈습니다. 안타와 4구로 만든 1루 찬스에서 구자욱과 최용우가 연속 적시타를 쳐냈습니다. 이어서 류지혁의 4안타 때 LG의 송구 실책까지 겹치면서 주자 2명이 모두 홈을 밟았습니다. 최용우는 7회에도 결정적인 안타로 추가점을 뽑아 통산 첫 1800타점을 기록했습니다. 디아즈의 8회 투런포 등을 더해 9대2로 승리한 삼성은
LG의 승률에서 앞서 39일 만에 선두에 복귀했습니다. 중요한 경기였는데 그래도 첫 단추를 잘 낀 것 같아서 이대로만 하면 아마 전반기 기분 좋게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SG 신인 김민주는 6회까지 두산 타선을 삼진 6개를 포함해 무실점으로 꽁꽁 틀어막았습니다. LAD의 6회 2타점 2루타와 최종의 8회 투런포를 도한 SSG는 4대2로 승리하고 9연패의 사슬을 끊었습니다. 선발 로드리게스가 7이닝 1실점, 타선에선 레이에스가 4안타 2타점, 손성빈이 3안타 2타점을 올린 롯데는 기아를 10대2로 완파했습니다. 새로 뽑은 외국인 선수 블레인이 4안타 2타점, 고준휘가 4회 선제 3런 홈런을 날린 NC는 한화를 9대6으로 물리쳤고 소용준의 7이닝 무실점 호투를 앞세운 KT는 키움에 3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내일은 다시 전국에 비가 내립니다. 출근길에는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오겠고 낮에는 대부분 지역으로 비가 확대되겠는데요. 모레까지 충남과 전북에 200mm 이상, 서울 등 그 밖의 중서부 지역에 150mm 이상, 전남 북서부와 경북 중북부에도 최고 100에서 12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겠고 곳에 따라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시간당 최대 30에서 50mm의 매우 강한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이동 시 고립될 수 있는 지역은 피하고 저지대 침수 등의 피해에도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 사이에도 서울 기온이 24도, 전주 25도 이상을 유지하는 등 열대야나 열대야에 버금가는 밤더위를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7도, 전주 30도, 포항 33도로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충청 이남을 중심으로 기온이 크게 오르겠고 서울 등 그 밖의 지역도 체감 온도는 예년보다 높겠습니다. 비는 모레 밤부터 점차 그치겠고 비가 그친 뒤에는 열대야와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화요일 뉴스나이트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